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2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8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94%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양증시 크게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6,400억을 매도하면서 코스피를 눌리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 투자자 1,100억 매도하면서 오늘 양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가 크게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한번 2,500 중반으로 하락을 했고요. 쌍봉을 그리면서 완벽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지라인까지 또 한번 이 증시가 내려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상승세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위주로의 상승으로 힘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그 반도체 종목들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요. 확실히 지금 코스피가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하방에 대한 압력이 크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고, 특히 3월 31일부터는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공매도가 처음 재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코스피가 그날부터 급락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는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생겼다. 그래서 불확실성들을 활용하는 그런 수급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를 재개하는 그런 상황이 저는 좋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 타이밍이 왜 하필 지금일까 하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지금 흔들리는 상황 속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잘 올라가다가 좀 떨어지는 분위기고요. 트럼프에 대한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호 관세가 발표되기도 전에 자동차 25%를 때려버리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말에 또 한번 그런 상호 관세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투자자를 보면 외국인 투자자는 6,400억을 매도하면서 이틀 매수했던 거 그대로 또 뱉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 위주로의 매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매도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만약이라도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또 한번 외국인 투자자가 반도체 종목들을 매도를 하면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면 코스피는 계속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연기금 투자자가 매수를 했지만 나머지 다른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빠져나간 모습이고요. 전부 다 이제 다음 주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지수 방어 차원의 연기금 투자자를 제외한다면 사실 매수 수급은 오늘 별로 없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69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고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N자로 지금 코스닥도 지금 떨어지는 모양새고요. 780포인트에서 지금 거의 80포인트가 떨어질 정도로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스닥 계속 이렇게 눌러지는 상황으로 가는지 지켜볼 거고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1,100억을 매도하면서 최근 들어서 또 많은 매도를 했죠.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도 매도로 접근되는지, 특히 코스닥 종목들은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급격하게 공매도를 때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적주 위주로의 코스피도 이제는 좀 계속 올라가기만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좀 올라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 계속 상승 하락을 반복했고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제 하락을 출발했는데 크게 많이 밀리진 않았고 중간에 이제 반등을 한번 했습니다. 그 반등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등한 이유는 이제 미국의 GDP 지표가 어제 확정이 되었었는데요. GDP가 원래 잠정치 2.3%, GDP가 4분기죠. 4분기 GDP가 2.3%가 잡혔었는데 실제 발표된 걸 보니, 확정된 걸 보니 2.4%까지 올라가면서 예상보다는 미국 경제가 괜찮았구나 라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진 이유는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지금은 4분기는 괜찮았지만 이제 트럼프의 본격적인 상호 관세에 대한 우려감으로 경기가 침체될 수 있는 우려감도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침체가 되느냐, 둔화가 되느냐가 지금 이제 선택되는 상황인 거고요. 둔화 시그널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침체까지는 바라지는 않을 거고요. 둔화에 대한 그 강약을 조절하면서 경기가 침체될 것 같을 때는 관세를 좀 풀어주고 경기가 다시 조금 괜찮아질 때는 관세를 계속 쪼아주고 이런 식의 움직임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인위적인 이 압박에 의해서 시장이 흘러가는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이 박자를 한번 잘못하게 되었을 때는 시장이 크게 한번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동맹국의 신뢰를 깨면서까지 트럼프가 이렇게 시장을 흔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부채가 지금 풀려 있는 거고 그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압박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7월 정도 이후부터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채가 상당히 많아질 건데요. 그걸 이제 어떻게 갚아 나가는지가 트럼프와 미국 이 재무부 장관 베센트와 이런 여러 이제 미국의 고위급 인력들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지금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 이 재무에 대한 그런 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공무원, 쓸데없는 공무원을 줄여야 된다. 쓸데없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약간 이제 비효율적인 공무원들 자르겠다. 그래서 그것을 인건비를 낮춰서 부채를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채권 금리를 떨어뜨려서 그런 채권에 대한 가격 반등을 시키고 그다음에 다음에 돌아오는 그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에 대해서 낮아져 있는 금리에서 다시 차환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자를 낮추겠다. 그렇게 또 줄인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려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감을 줄이면서 이제 부채를 완화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잘못하면 이제 공무원 많이 자르면 소비가 위축되고 그런 관세에 의해서 소비 심리가 지금 위축되고 네, 뭔가 시장에는 아주 많이 풀어져 있는 돈에 대해서 지금 뭔가 반영이 안 되어 있죠. 분명히 지금 소비 심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지금 소비를 하기 싫다는 거죠. 위기니까. 그래서 돈은 이제 저축하는 데 이제 들어가 있고 그런 고금리 시대에 당연히 이제 예금을 많이 들어놓았겠죠. 근데 언제든지 그거를 빼서 소비할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는 소비가 위축되고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가 좀 잡혀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인플레이션이 부각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것을 계속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금 나스닥 또 17,000포인트까지 17,800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요. 오늘 이제 미국의 GDP가 아니죠. 미국의 PCE 지표가 발표가 될 겁니다. 자, 9시 30분에 PCE 지표가 발표될 거고요. 전월보다 높을 전망입니다. 이거 별로 좋은 신호 아니거든요. 시장의 예상 라인은 PCE 경우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5% 상승으로 전망이 되고 그럼 지난달과 같은데 근데 이제 연준이 주시하는 것은 이제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7%를 상승해서 전달에 2.6%를 상회할 거다. 근원 PCE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물가 상승에 압박이 또 있다는 뜻이고 뭔가 소비 심리는 위축되는데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이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위축되어 있는 그 소비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이 스태그플레이션과 유사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그런 큰 불확실성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지금 상황에서 신규 진입을 해서 이 맞서는 것보다는 지금 잠깐 빠져 있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나스닥에 대한 차트 흐름만 보더라도 이제는 뭔가 느낌이 오실 겁니다. 네. 딱 고점 부근에 왔을 때 서서히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장대 음봉 하나가 이전 패턴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원래 주기적으로 툭툭 떨어지는 그런 특성이 좀 있었는데요.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는 내려와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많은 부채가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다. 그 부채는 실제 돈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화상이죠. 버블입니다.
그래서 어떤 버블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면 그 버블과 버블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제가 이제 어떤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거는 이 집 담보입니다. 집 담보 대출에서 버블이죠. 근데 그 돈을 또 누군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또 누군가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가 이제 파산이 되기 시작하면 이렇게 줄줄이 없어지는 한순간에 돈이 정말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전부 다 미래에 대한 그런 신용을 토대로 만들어 놨던 거품이었다. 이렇게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시장이 완전히 그냥 무너질 것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시장에 대한 대응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저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품이 다 터진다라고 하면 이제 정말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좀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니케이도 지금 하락을 하죠. 37,000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N자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코 좋은 패턴이 아니고요. 5일선 이제 21선 넘어서 회복하는 듯 하면서도 다시 눌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또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469원까지요. 1470원대를 계속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뚫리지 않고 있는데 방어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한번 뚫리면 지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요. 그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리스크를 미국 증시 중심으로, 미국 경제 중심으로 좀 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미국 증시보다도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한국에 대한 전망이 사실 더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0%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성장률이 0%대는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영국의 분석기관이 1%에서 0.9%대까지 성장률을 낮췄고 이제는 트럼프 관세라든지 우리의 그런 정치적인 혼란 상황들이 계속 이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준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점점 떨어지죠, 이게 성장률이. 0%대 성장률이라는 것은 정말 지금 우리나라가 좋지 않다라는 뜻이고 금리를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데도 성장률이 올라오지 않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떨어뜨려도 그 기준금리를 떨어뜨린다고 우리가 이 대출에 대한 이자가 줄어든다고 해도 당장 시장의 소비를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왠지 아십니까? 그게 많은 대출들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죠, 지금?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출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리 0.25%씩 뭐 두 번, 세 번 내려봤자 사실 전체 빚이 크게 줄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2억, 3억씩 혹은 뭐 10억씩 이상씩 빌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면 팍팍 이제 이 이자가 줄어서 살만하겠지만 그러면 그 이자 줄 만큼 빨리 내 돈을 모아서 원금을 갚아 나가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소비는 그대로고 이런 금리 낮추는 것을 활용해서 오히려 이 대출에 대한 만기를 활용하고 그러고 오히려 대출을 더 받아서 다시 집을 사는 계속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한국 경제가 이렇게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좀 이 리스크가 있고 그럼 금리를 계속 내릴 거냐? 계속 내린다고 합니다. 그럼 금리 계속 내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계속 위로 상방 압박을 받을 겁니다. 국민연금의 환해지를 활용해서 환율을 지금 방어했는데도 지금 평균선들이 계속 높아지죠. 121선 평균선 4달 평균치의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26원입니다. 1420원. 정말 이제 1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 수치를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느꼈을 이 수치인데 이제는 굉장히 평범해졌습니다. 이게 장기화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이고요.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죠. 팍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금융위기 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빠르게. 근데 지금은 올라갔다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높아지죠. 이게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이 고환율에 대한 압박감이 올 거고, 고환율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수입하는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우리는 석유랑 LNG를 많이 수입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소비 이 물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소비에 대한 그런 위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계속 금리를 낮춘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뭔가 악순환에 걸려들었고요. 이 금에 대한, 우리 국내 금에 대한 이 투기가 나오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보이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C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거라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감이 또 들 겁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도 이제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들 수밖에 없고요. 국채금리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PC 지표 만약에 높게 나오면 이거 갑자기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금리 내리고 미국은 계속 고금리 유지하면서 환율은 계속 높아지겠죠. 그럼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는 떨어질 거고, 특히 공매도가 재개되는 그 시점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그것을 활용한 수익을 얻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맞물려 있어서 저는 좋지 않은 상황이 하필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금은 3,110달러로 어제 매일매일 제가 볼 때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만 해도 2,800 정도에서 3,100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딴 거 살 필요 없이 그냥 금을 사도 될 정도로 최근에는 이 시장에 대한 돈들이 이 금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 개인이 그냥 금을 쉽게 사진 않을 거고요. 뭔가 큰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로 지금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뜻이고, 그것이 분명히 위험 신호다. 그래서 앞으로 당장 내일 시장이 큰 리스크가 온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올해는 확실히 이 위험도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도를 계속 우리가 분석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대비를 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시장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700원 하락해서 2.79% 하락했고요. 24,3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 외 거래는 없죠.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분위기 좋지 않았고요. 두산에너빌리티 또한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일별 차트를 보시면, 거래를 보시면 420만 주로 거래는 또 죽은 채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3월 24일부터 해서 줄곧 또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내리지도 않고요. 3%씩 계속 이렇게 떨어뜨리는 모양새고요. 확실히 계속 이 횡보를 하던 그런 모양새가 굉장히 인위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인위적인 형태 이후에 공매도 재개 전에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리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언뜻 보면 이제 61선 지지하면서 좋은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많이 지지를 하던, 오랫동안 지지를 하던 그 라인이 깨졌다라는 의미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두산에너빌리티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흐름은 이전에 2021년에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때도 시장에 대한 하락으로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전망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때는. 하지만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었고, 그때도 나스닥이 크게 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동일하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했냐? 24,000원, 25,000원 횡보하다가 쭉 떨어져서 결국에는 17,000원까지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왔을 때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보다도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할 수 있다. 하필 시기가 비슷합니다. 나스닥이 크게 떨어지기 직전의 이 움직임들, 그 다음에 공매도가 그때도 똑같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등 이후에 공매도 재개되면서 나스닥이 떨어지는 그 시기, 너무도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경계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55만 주를 매수했지만 이 매수가 결국에는 올바른 매수가 아닌 것 같다. 뭔가 대차장고를 활용한 매수라든지 그런 수치상의 매수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은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주가를 밀어 올리면서 매수를 하면서 공격적인 매수를 했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떨어지는 족족 그냥 진행이 된 거고, 크게 우리가 이 수급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관 투자자도 사실 크게 매수한 수급 없었고요. 오히려 투신 사모펀드 팔면서 전체적으로는 87,000주가 매도로 잡혔습니다. 자, 계속 이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지금 25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계속 유사하지만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되면서 31일부터 재개가 되었을 때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장고인데요. 대차장고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차장고 증가 상위 종목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위치를 했고요. 231만 주가 또 증가를 했습니다. 체결이 240만 주, 상환이 8만 4천 주. 그래서 총 2,200만 주까지 대차장고가 늘어났고요. 최근에 거의 뭐 1,000만 주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공매도 재개 전에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 대차장고를 1,000만 주까지 늘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 매도가 지속되었고, 대차장고가 증가하는 이 패턴은 이전에 제가 한참 공매도가 재개되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오르락 내리락 하던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고음을 계속 드렸던 겁니다. 제가 뭐 하루 이틀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는 정확히 2020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리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분석을 많이 했고요.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 공매도에 대한 움직임, 호재가 나올 때쯤 공매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옵션 만기 때마다 어떻게 주가를 눌러왔는지, 그런 식의 움직임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간이라는 그 투자자, 모건스탠리라는 투자자가, 자, 그래서 지금 뭐 모건스탠리라든지 JP모건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종목 상세도 외국인 추정 물량 지금 56만 주 플러스인데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대차장고에 대한 급증으로 좀 집계가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수치상으로는 별로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게 계속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일단 PCE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고, 오히려 하락에 대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도 트럼프에 대한 관세 정책이 발표됨으로써 사실 시장에 별로 좋지 않은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4월 중순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계속 이제 흘러가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들은 확인을 했고요. 준비한 소식들을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3월 넘어가는 체코 원전 4월 중순에 전망 가닥이라고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본계약이 3월에 체결은 이제 아닌 걸로 넘어갔고요. 4월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4월에서도 언제 계약을 할지가 아직 불투명하다라는 게 지금 현재 큰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이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이제 사실상 당초 목표 일정이었던 3월을 넘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계속 이제 국내 정치 상황과 체코 측의 현지화율 달성 요구로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르면 4월 중순경에 최종 계약이 성사된다. 이르면이라는 또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늦어졌을 때는 5월 달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지금 복잡하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필 이러한 소식들이 또 공매도 재개 전, 바로 하루 전 거래일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또 이 불확실성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찝찝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밀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는 계약을 100%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건 우리의 문제인 거고, 결국엔 이 주가를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해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불확실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체코 전 산업장관이 두코바니 원전은 자국 기업 비중이 18%만 확보가 되었다, 최종 계약까지 아직 멀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이 진행을 좀 더디게 만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기업 참여 비중을 계속 높여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최소 50%는 돼야 계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전 산업장관이죠. 그래서 현재 이 산업장관과는 또 얘기가 다른 건데, 지금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이제 새로운 신내각에다가 계약을 맡겨야 된다. 체코도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코가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결국에는 어영부영 이제 총선 이후로 넘어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5월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가지고 불확실성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당연히 줄 거고요.
상당히 저는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원전 외에는 사실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력으로 자리 잡은 이제 초대형 가스터빈이죠. LNG 가스터빈을 또 국내에서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여수 천연가스 발전소에 초대형 가스터빈을 공급함으로써 3,200억 규모의 이렇게 주기 공급 계약 체결을 했고요. 2028년까지 H급 초대형 가스터빈, 스팀터빈, 배열 회수 보일러 등을 공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사보다 훨씬 이렇게 기자재 수주를 해서 납품하는 것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익률을 높이는 상황인 거고요. 오히려 최근에는 원전보다 더 효자 사업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에 3조 규모의 수주를 했고 국내에도 3천억 가까이를 하면서 올해만 벌써 지금 LNG 계약만 3.3조 정도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은 계속해서 이제 이 성장에 대한 장밋빛 그런 에너지 시장에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수요가 필수적인 에너지 사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증가시키려고 예상했던 에너지를 줄인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그 에너지에 대한 성장률이 줄어든다는 것은 전력이라든지 인프라가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에 대한 그런 이제 보수적인 관점이 생긴 건데요. 그게 뭐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근데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확실히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에 대한 종목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확실하게 힘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 분위기도 개선되어야 되고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대형 원전 본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저런 이 SMR에 대한 투자가 확실히 힘을 받으면서 수주를 크게 한다든지 그런 소식이 좀 파격적인 소식이 들려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체코 본계약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연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체코 본계약은 되도록 빠르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SMR에 대한 투자의 92%가 엑스에너지랑 테라파워 등의 이런 네 곳에 집중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최근 8년간의 SMR 투자 규모가 32억 달러인 만큼 상당히 지금 많은 자금들이 몰려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는 엑스에너지, 그 다음에 테라파워는 이미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좋으면 당연히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이 기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시장이 예상보다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만약이라도 이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다시 살아나면서 SMR에 대한 투자가 부각될 수 있다면 그러면 다시 두산에너빌리티는 기대감에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고요. 에너지도 어느 정도 사업과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거기서부터 수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보아왔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당연히 필수적인 에너지에만 집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암묵적으로 이제 늘리려고 예상했던 그런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들이 하나씩 계획에서 지연이 되거나 철회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의 계약 취소 건들이고요. 계약은 지연이 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은 좋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주가에는 하락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제가 주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은 두산에너빌리티 매수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쭉 가지고 가시던가 아니면은 그때 경고를 드렸을 때 이제 올라갈 때마다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해 놓고 이제 기회를 기다린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전략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장이 좀 돌아오지 못하도록 내린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이 위기감인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미국 증시의 이 나스닥의 하락세를 보더라면
어느 정도 꽤 깊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NRC가 또 이제 원전 계획 운전에 대한 인허가를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이 도입을 또 했기 때문에, 단계적 심사를 도입했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아니면 오클로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SMR 기업들이 이제 NRC 인증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NRC 인증을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상업화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상업화에 힘을 받으면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힘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기대감으로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성보다는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상승시켰던 요인 중에 하나, AI에 대한 성장성이 최근에 확 꺾이기 시작했죠. 꺾였다라기보단 지연이 되고 이게 둔화가 되고 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그 기대감이 꺾였다라고 말씀드린 게 맞겠습니다. 시장은 꺾이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실망감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세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이제 분석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되고, 그 다음에 4월 2일은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되는 날이고, 이제 4월 달 들어가면 미국의 물가 지표들과 그 다음에 GDP 성장률, 그 다음에 그런 소비 심리, 이런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 이런 것들이 계속 줄줄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저도 일개의 개미로서 전체 시장을 완벽하게 리딩하는 것은 어렵죠. 근데 이 흐름을 계속 정리해 나가는 것은 충분히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 차원에서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좀 리스크를 부각시키면서도 종목에 대한 성장성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계속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